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다산에듀의 포켓 요약집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기능사 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자기 회로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 이어서 학습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이 자기 회로라고 하는 것은 전기 회로처럼 이 자기장이 흐르는 것도 일정한 길과 규칙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내용을 배우게 되려면 역시 몇 가지 단어를 꼭 알고 가야 하는데요. 전기에서는 기전력이 있는 것처럼 이 자기장의 힘을 보내는 데는 기자력이라는 말이 있게 되죠. 이 자속을 만드는 원동력이면서 그 다음에 힘 F는 이 권수 N과 전류 I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 단위는 암페어 턴 A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기회로는 이 자속이 통과하는 폐회로를 우리가 자기회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기회로가 일렉트릭 서킷이라면은 이 자기회로는 마그네틱 서킷이 되는 거죠.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길이당 얼마나 많은 기자력이 존재하느냐를 가지고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게 되고,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 H는 기자력을 길이로 나눈 겁니다. 기자력 F가 위에서 NI였잖아요. 자, 이게 암페어 턴이니까 길이 L로 나눈 것이 암페어 턴 퍼 미터가 돼서 자기장의 세기가 됩니다.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전기 저항이라면 이 자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자기 저항입니다. 자기 저항은 자기 회로에서 기자력에 의해 이 자속 파이가 통과할 때 이들 사이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즉 기자력이, 즉 자속이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전기 저항과 똑같이 기호는 R이라고 표기하게 되는데, 전기 저항의 단위가 옴인 반면 자기 저항은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됩니다. 자, 자기 저항 R은요, NI를 5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암페어 턴 퍼 웨버이고, 자, 이것이 고정 상태일 때는 이렇게 길이를 투자율과 면적으로 나눈 것이 되게 됩니다. 누설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전기는 새는 전기가 있게 되면 누설 전류라고 하는데, 이 자속도 조금 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설 자속이라고 하게 되고, 일종의 손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성체 표면에서 누설돼서 자로 이 자석이 가야 할 길의 이외의 곳으로 통과하는 자속을 누설 자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기가 자기장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일종의 전자석이잖아요. 자, 그때 그 힘이 얼마나 센지, 그게 바로 이제 전자력이 됩니다. 전자력은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의 전류를 흘리면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고, 제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도, 자, 기. 자, 전자력의 크기는 F는 BIL이 되는 거고요. 전자력의 크기와 도체의 자기장 사이에는 바로 여기 BIL에 사인 세타가 곱해지게 되면은 본격적인 이 각과의 전기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B는 자속 밀도, I는 전류, 그 다음에 L은 길이가 되는 거죠. 평행도체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될까요? 이렇게 두 개의 전선이 나란히 있게 된다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갈 때는 흡인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이 다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반발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 두 개의 전류에 비례하게 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게 돼요. 근데 이제 뉴턴 퍼 미터로 나타내게 되면은 2I1 I2 나누기 거리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전자유도와 인덕턴스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전자유도는 자속의 변화 때문에 도체의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발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만들어지는 전압을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전류, 즉 유도 기전력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느냐, 바로 자속의 변화,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렌츠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도대체 몇 볼트가 만들어집니까? 그 구체적인 식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기전력 E는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렌츠의 법칙을 설명하는 방향에 대한 얘기고, N, 권수에 비례하게 되고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분의 자속의 변화에 비례해서 유도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도기전력 역시 도체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도기전력은 이렇게 자속 밀도와 길이와 속도에 비례하게 되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짜잔,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엄지는 도체의 방향, 이 집게 손가락은 자속의 방향,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은 기전력의 방향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도, 자, 기 이렇게 외울 수 있게 되죠. 이때 이제 이 사인 세타 각도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유도 기전력 2는 B, L, V,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발전기에서 전기를 많이 만들고자 하게 되면 속도를 조금 빨리 돌릴 필요가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을 바로 여기 V, 속도로 설명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 좀 알아볼까요? 이게 처음에 전기 배울 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 되게 되는데요.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전기를 자기를 전기로 이렇게 잘 유도할 수 있느냐, 뭐 유도 능력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체 유도는 일단 코일 자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자체 유도라고 하게 되고요. 이때 인덕턴스, 뭐 자체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이런 말들도 있게 됩니다. 상호 인덕턴스라는 말도 들어있게 되고 결합계수가 1일 때 여기서 K가 결합계수거든요. K가 1이 되게 된다면 내내 상호 인덕턴스가 루트 L1L2와 같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할 수 있죠. 이 뒤에서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부가 설명이 필요할 때 말씀드릴게요. 인덕턴스는 접속하는 방법이 두 개를 더하는 접속 방법이 있고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빼지는 접속 방법이 있게 되는데 두 개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있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가동 접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방향이 서로 코일이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다면 이건 우리가 이제 차동 접속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코일의 가동 접속일 때 합성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EM이 되고요. 코일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차동 접속일 때는 인덕턴스 L이 L1 플러스 L2 그리고 마이너스 EM이 된다는 것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인덕턴스 단위는 맞아요. 이렇게 H로 나타내고 읽을 때는 헨리라고 읽게 되죠. 인덕턴스는 우리가 일종의 에너지가 축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전류의 형태로 축적이 되게 되는데 자체 인덕턴스가 L 헨리인 코일에 만약에 I 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이 코일 내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W 줄이 얼마입니까? 물어보게 된다면 이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LI의 제곱 줄만큼 축적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어서 에너지가 축적되죠.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식은 이렇습니다. W는 2분의 1의 CV 제곱 줄이 되는 거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에너지가 축적되니까 이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제 직류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끝냈다면 우리는 교류를 학습해야 합니다. 이 교류는 여기 파형이 몇 가지 나와 있게 되는데 이거 모두 다 교류에 해당합니다. 즉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바뀌게 된다면 모양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거 모두 다 교류로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그리고 교류라고 부르는 모두 다 이 전력이 되게 됩니다. 교류는 이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아주 사인파 예쁘게 변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정연파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있는 거를 삼각파,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거를 구형파, 그 다음에 조금 찌그러져 있는 거를 일그러진 파, 뭐 외형파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혹은 정연파와 다르다고 해서 비정연파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각속도 읽을 때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이거 W가 아닙니다. 오메가는 2파이 F, 여기서 F가 주파수고요. 라디안 퍼 세크라고 읽게 되고요. 자, 주기 1사이클의 변화에 필요한 시간, 이렇게 사이클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몇 초가 걸립니까? 라고 하는 거를 주기라고 합니다. 단위는 그래서 초가 돼요. 자, 주파수는 1초 동안에 반복되는 사이클 수, 1초 동안에 이 사이클이 몇 개 만들어집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프리퀀시, 주파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60Hz의 주파수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총 60번 바뀌게 되는 거죠. 호도법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각도법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360도가 만약에 10번 반복되게 된다면 3600도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부터 360도를 라디안이라고 해서 이 파이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은 360도가 10바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곱하기 10을 해서 20파이 라디안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숫자를 조금 줄일 수 있게 되고 나중에 계산할 때 좀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정연파 교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파 교류는 보통 우리가 220V라고 하게 되면은 그 220V는 바로 여기 시료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연파 교류는 순식값, 최대값, 평균값, 실효값 이렇게 크게 이름 4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식값은 먼저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는 전류의 그 크기를 말해요. 이렇게 V는 하고 최대값 sin 오메가 t로 표시할 수 있고요.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류가 이렇게 파형이 가장 높을 때, 가장 클 때 맥시멈 값을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하게 됩니다. 순식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파형으로 보게 되면 제일 높을 때가 우리가 일종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장 낮을 때는요? 맞아요. 이걸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균값은 반사이클 중에서 얼마만큼의 값이 나오느냐를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최대값에 0.637을 곱하게 되면 평균값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실효값은요, 직류의 크기와 같은 일을 하는 교류의 크기 값으로서 최대값에다가 0.707을 곱하게 되면 실효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실효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하게 되면 최대값이 되고요. 최대값에다가 루트 2로 나누게 되면은 실효값이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균값과 최대값과의 관계도 0.637의 관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정연파 교류의 표시 방법입니다.